저는 북한 최고 엘리트 해커였습니다. 110호 연구소에서 체제 선전을 위한 사이버 공작을 벌였지요. 하지만 제가 우연히 발견한 최악의 기밀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은밀한 진실과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그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북한의 삼엄한 감시망과 추격을 뚫고 그 충격적인 증거를 가지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110호 연구소, 거기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화국 최고의 해커라고 다들 저를 치켜세웠지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체제 선전이나 적대 세력에 대한 사이버 공작 같은 걸 했어요. 겉으로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엘리트 동무였지요. 당의 지시라면 두말 없이 따르는 척 그렇게 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어린 동생과 어머니를 잃었어요. 굶주림에 허덕이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가족을 지켜봐야 했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과연 백성을 위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한 건요. 연구소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그리고 매일 밤 저를 옥죄어오는 감시의 눈길들. 제 삶은 암흑 그 자체였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지요. 벽에도 귀가 달렸다는 말을 실감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상부에서 내려온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접근 권한이 훨씬 높은 미인가 파일 하나가 제 눈에 띈 겁니다. 묘한 기시감에 홀린 듯 그 파일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인 줄 알았지 뭡니까? 하지만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기밀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기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어요. 파일 안에는 공화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은밀한 진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다뤄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간 참혹한 인권 유린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진들과 문서들, 증언들이 저를 덮쳤어요. 제 동생과 어머니가 굶어 죽어갈 때 이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제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더군요. 분노였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자유를 향해 가야만 했어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암흑 같은 땅을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한 결심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은 제게 균열을 보여주었고 이제 저는 그 균열을 통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기밀 파일들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심장은 발광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연구소는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말 그대로 거미줄 같은 감시망이 쳐져 있었어요. 문마다 센서가 붙어 있고 폭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번뜩였죠. 디지털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모든 컴퓨터 사용 기록은 물론 네트워크 접속 기록까지 중앙 서버에 낱낱이 저장되는 구조였어요. 저는 밤낮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생각으로 가득했지요. 제가 가진 해킹 능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어요. 먼저 감시 카메라 영상 기록을 조작하는 게 급선무였죠. 특정 시간대에 제 동선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덮어 씌우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영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키보드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손끝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어요. 이 모든 게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디지털 미끼도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특정 시간대에 연구소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상의 접속 기록이나 활동 로그를 심어두는 거죠. 진짜 제 흔적은 말끔히 지우고 가짜 흔적만 남겨서 저를 쫓는 이들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아마 제가 탈출한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도 한참 동안은 연구소 안을 뒤지고 있을 테지요. 그들에게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우 생각에 밤마다 잠 못 이룬 적도 많습니다. 자유라는 게 뭔지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감시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전부였죠. 이 땅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살고 싶다는 제 마음속 불꽃이었어요. 탈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구소 서버에 접속해서 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미리 준비해둔 교란용 더미 데이터와 가짜 로그들을 심어 넣었지요. 제 존재를 완벽히 지우고 대신 그들을 농락할 디지털 유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밖은 어찌나 고요하던지 제 심장 소리만 제 귀에 쿵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모니터를 껐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압록강은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겪어본 가장 지독한 추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요. 강 건너편 희미하게 중국 땅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더군요. 저기는 따뜻한데 저는 이 얼어붙은 강가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으니까요. 보이부와 국경수비대 아새끼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하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발자국 하나라도 남길까봐 얼어붙은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라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앙상한 나무숲뿐인데 낙엽 소리마저도 저를 고발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감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저 눈빛만으로 주위를 살피는 기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순찰대가 지나간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쩍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실제 소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였겠지요.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얇은 옷 위로 한기가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제 안에 어떤 것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 아직 어린 동생들, 그리고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 그런 것들이 저를 얼음 위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보이부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불빛이 제 주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말아 달라고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불빛이 멀어지고 저는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순간의 안도감은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얼음 위에서 벗어나 흙을 밟는 그 감각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북한 땅을 벗어났을 뿐 저는 여전히 낯선 땅에서 혼자였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저를 기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미지의 공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아마 제가 압록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려졌을 겁니다. 제 살림집 집에는 이미 보이부 아새끼들이 들이닥쳤을 것이고 제가 반역자로 낙인 찍혀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들에겐 제가 단지 사라진 한 명의 도주자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을 테니까요. 제 탈북은 아마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저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피바람을 몰고 왔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평양에 닿았을 때 말입니다.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평양의 최고 존엄께서는 노발대발하셨을 게 뻔합니다. 저 하나 때문에 체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제 손에 그 파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이부 놈들이 미친 개처럼 저를 쫓기 시작하더군요. 정예 27부대까지 동원했다니 저를 잡으려고 나라의 힘을 다 쓴다는 말이 괜한 소리는 아니었겠지요. 놈들은 제가 국경을 넘자마자 바로 추격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북한의 사이버 부대, 그 녀석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제가 남긴 아주 작은 디지털 흔적이라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제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하다못해 제가 지나친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을 테지요. 제가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내려고 말입니다. 동시에 보이부 요원들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비밀리에 움직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중국 내에 뿌려놓은 그들의 협력망, 즉 돈으로 매수된 정보원들이나 조선족 브로커들을 가동해서 저의 행방을 쫓고 있었을 테지요. 사방이 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의 어느 외진 산골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밤이면 쥐들이 특실거리고 낮에는 인적조차 드문 곳이었어요. 제가 가진 그 기밀 파일 때문에 저는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게 제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놈들이 저를 잡기 위해 얼마나 광적으로 날뛸지, 얼마나 무자비하게 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폭력성은 제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지요.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간절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그저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숨어만 있다가는 결국 잡힐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 넓은 중국 땅에서도 제 심장은 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언제 보이부 요원들이 문을 팍 차고 들어올지, 언제 길거리에서 붙들려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렇게 쫓기기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개발했던 그 기술로 그놈들을 역으로 쳐보자고요. 어두컴컴한 방 안,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는 밤이 많았어요. 밖에서는 웅웅거리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만이 날카롭게 박혔지요. 제가 만들었던 시스템이었으니 약점을 모를 리 없었지요. 밤낮으로 그들의 망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보이부 간부들이 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저는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 정보들을 쑤셔 넣고 그들의 추적 시스템을 고장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놈들이 제게 당해서 머리통이 깨지겠다고 악을 썼을걸요? 그들의 감시망이 엉키고 설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의 절박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어요. 그리고 자유, 진짜 자유 말이에요. 그 자유를 찾으려면 남조선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지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밝힐 수도 없으니 아무나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손길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지요. 그 손길이 진정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두 불안의 연속이었지요. 남조선으로 가는 길은 그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가시밭길 같았어요. 제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었지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 아래로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했어요. 말씀드리자면 남조선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브로커들을 만나는 것부터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가는 곳마다 돈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제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제 머리뿐이었으니 그걸로 버텨야 했지 뭡니까? 처음 만난 브로커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더군요. 하지만 눈빛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 같았습니다. 남조선으로 보내줄 테니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낯선 창고 같은 곳에 가둬놓고는 공화국으로 다시 넘겨버리겠다며 겁을 주더군요. 등골이 오싹했죠. 여기서 잡히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낡은 노트북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활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노트북에 매달렸어요. 제가 이 브로커 일당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불법 거래 내역, 숨겨놓은 자금, 심지어는 다른 브로커들과의 관계까지. 며칠 밤낮을 새워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다시 만났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더군요. 꼼짝없이 당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남조선으로 보내주면
이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해주겠다고요. 그들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해킹 능력이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셈이죠. 그 순간 제 자신이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야겠다는 토끼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어낸 신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의 눈길은 여전했어요. 특히 보이브 놈들은 제가 국경을 넘은 순간부터 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사이버 추적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더군요. 제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제 위치가 발각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라오스의 어느 국경 도시에서 저는 놈들과 맞닥뜨릴 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은신하고 있던 허름한 숙소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더군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내려 숙소 주변을 살피고 있더군요. 한눈에 보이브 요원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주변의 공용 와이파이를 해킹하고 그들의 통신망에 침투했습니다. 놈들이 저를 잡기 위해 주고받는 무전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죠. 제가 숨어있는 방 번호까지 알아내더군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저는 제 마지막 해킹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지역의 교통신호등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주변 CCTV를 조작해서 놈들의 시야를 교란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놈들이 타고 온 승합차의 GPS를 조작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죠. 숙소 창문을 통해 겨우 몸을 빼내어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밤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새로운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경로를 제시하더군요. 그들은 남조선 정부와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진 해킹 능력이 그들에게도 매력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데려가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들과 마지막 탈출 경로를 조율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놈들의 추적망은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일격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말입니다. 제 심장이 북으로 향하는 기차보다 더 빨리 뛰고 있더구만요. 압록 강변, 그 차가운 강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 뭡니까?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문턱이 바로 저 강 너머에 있는데 보이브 놈들이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으니까요. 강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랜턴 불빛이 흉측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현우 동무, 멈추라우. 뒤에서 다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발은 이미 얼어붙은 흙바닥을 미친 듯이 팍 차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지 뭡니까? 수년간 준비한 이 순간을 고작 저 갓나들에게 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도망치는 동안에도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위성 단말기를 붙잡고 제가 심어둔 악성 코드를 최대로 가동시켰죠. 보이브 놈들의 내부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추적 드론의 GPS 신호를 교란하는 거였어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더군요. 제 손끝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도 사이버 전문 요원들을 투입했는지 제 시스템으로 역공이 들어왔어요. 마치 차가운 칼날이 제 심장으로 날아드는 기분이었지 뭡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남한 땅에서 보낸 신호였습니다. 저를 데리러 올 배가 도착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동시에 보이브 요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기 있다. 소라우. 이 다급한 고함 소리가 제 귀청을 때렸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비책을 사용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소형 EMP 장치를 가동시킨 겁니다. 제 손바닥만 한 장치에서 강력한 전자기파가 터져나왔어요. 일순간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먹통이 됐습니다. 보이브 요원들의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심지어 강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까지 모두 깜깜해졌지 뭡니까. 그 순간의 정적은 제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저는 얼어붙은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고통보다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강 건너편의 불빛만을 보며 헤엄쳤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너 남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를 푸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저를 감쌌고 낯선 이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제가 폭로해야 할 진실의 무게가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홀에 들어서니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해 번뜩이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려 말이지요. 마치 다시 보이부 조사를 받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숨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저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북에서 온 현우이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인민 동무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북한 체제 아래에서 인민들의 삶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저 이것이 우리네 삶이다 하고 체념하며 살았지만 바깥 세상을 보고 나니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굶주림은 일상이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공개 처형이 버젓이 행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갑니다. 옆집 동무가 오늘 아침에 사라져도 그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쌀 한 톨 얻으려 국경을 넘다 잡혀가 고통받는 이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참여했던 핵개발 프로그램의 실체도 세상에 알려야겠지요.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 모든 자원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주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인민들을 더욱 옥죄는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수많은 기술자들이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그 일에 매달려야 했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깊이 연루되었던 사이버 전쟁 기술 말입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개발했던 그 기술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교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그때는 그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북에 그대로 남아있고 저의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한다면 우리 인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저의 죄책감 또한 평생 저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이겠지요. 저는 북한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내는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온몸으로 외치면서 말이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할 것입니다.